그러면은 106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U20 우리 청소년 축구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제는 또 이란하고 축구가 또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만 이란에 올라가는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좋은 아침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신분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여성의 선각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폭넓은 세계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와 IT 신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치가 실종이 되고 지금 국회가 2달 이상 열리지 않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펼치신 협치와 연합정치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갖고 계신 폭넓은 세계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사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과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고이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해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정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라 우리 정치에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많은 타격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오던 북한과 미국 양국이 그 과거를 넘어서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적 파트너로 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였듯이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국이 단계적 비핵화와 일괄 타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2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차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좀 더 나중 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북한이 스스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대처하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 강국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론 통일을 이루는 데 문재인 대통령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경제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는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견한 6월호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국채 수입이 전년 동기에서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국채 수입이 월간 지표 발생, 연도별 국채 수입이 월간 지표 발표 이후인 2014년부터 계속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입니다. 국세 수입 진도율, 즉 목표한 세금 중에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 이것이 37.1%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이 각각 3.3% 또 5.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기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감소한 것이 세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생산이 제고되어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가업 상속 공제 혜택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상속세와 각종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강소기업이 자칫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업종과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사후 관리 기간 내 규제도 완화되었고, 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지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업의 공정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업의 상속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가업 상속 공제 그 혜택에 관한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정부 여당이 기업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OECD 37개 국가 중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가 절반인데,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을 해서 실질 최고세율을 3%에서 11%로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명목세율은 한국이 50%, 일본은 55%로 좀 높습니다. 그러나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은 28%고 일본은 12.9%입니다. 전 세계가 화웨이냐 아니냐를 강요받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와 지도자가 나서서 자국의 기업과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갈등 원인인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개별 기업 문제라면서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추경 탓만하고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이제 정부는 벗어나서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규제개혁에 앞서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확고한 자락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한 60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5일 서울의료원 소속 60대 미화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출근을 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를 했는데 이후 코피를 흘리며 심한 구토 증세를 보여 저녁 7시경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폐혈증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난 1일부터 가족들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이를 빠질 수가 없어서 계속 출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료원 근무 기록에는 고인이 올해 들어 12일 연속 근무를 여러 차례 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주말을 포함해서 12일 동안 연속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고인이 본인 담당 업무도 아닌 의료 폐기물 처리 작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유족 측은 업무 과증에 따른 산재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측이 난데없이 고인이 당뇨와 간질환이 있어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는 사망 진단서를 내놓고 책임을 부인하면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의료 시민단체들은 고인이 과로로 인해 폐렴 증상을 겪다 폐혈증으로 악화돼서 사망에 이른 것인데도 서울의료원 측이 사망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고 사망 진단서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을 두둔하면서 사태를 일파만파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료원에는 지난 1월에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간호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에도 사내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근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스스로 사람특별시장이라고 자임하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어찌 이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내 편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을 민생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 지수가 38조 8천억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율이 185.3%입니다. 반면에 경제난으로 개인과 법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는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수 확보가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수도 증대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소득도 줄고
재정도 망가지고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는 없으니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 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됐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판국에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중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 불효불급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추경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이호 여사에 대해 도를 넘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고 이호 여사에 대해 도를 넘는 조롱을 퍼붓고 있는 극우 사이트 일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일베의 고 이호 여사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베는 즉각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고 이 여사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당장 삭제하고 고인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또 워마드에는 이런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게시물은 일베 게시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시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고 이호 여사 추모에 여야 5당 대표가 뜻을 함께 했습니다. 고인께서 우리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정치권도 그 유지를 잘 받들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화와 현실을 잘 구분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상욱 의원이, 저희 당의 지상욱 의원이 어제 밝힌 것처럼 김원봉 소원 추진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영화 암살을 1200만 명이 관람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원봉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참 궁색합니다. 과연 암살을 본 1200만 명 중 김원봉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 해도 많은 부분 창작되고 미화됩니다.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원봉 서우는 영화 암살 보고 추진하고 탈원전은 영화 판도라 보고 결정하고 대북 정책은 웰컴 투 동막골 보고 결정하냐는 비판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런 오해 사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김원봉 서훈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김원봉 서훈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방부도 제발 뒷북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원봉 서훈 불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군 연역에 김원봉 기록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군 연역에 추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국방부 없애라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방부도 제발 좀 각성하고 바랍니다. 정책의장 최일입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 그저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이 조현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 파주시가 출자한 기관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고, 2달 전에는 한 라면 회사에서 6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격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진심으로 207억 원을 횡령한 조현준이 이 둘과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권층에 관대한 검찰의 구형 형태가 반복되면서 사법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이니 중국 제도를 베낀 것이니 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행태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형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률이 50억 원 이상의 배임 횡령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양형 기준이 그 상한선을 사실상 1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법률을 무력화하는 셈인데 이렇게 관대한 기준이 2009년 시행된 이후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7기 양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자 권익위원장으로서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영란 위원장입니다. 횡령 배임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패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되도록 양형위원회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국민연금에게도 한 가지 제안합니다. 조현준 회장은 현재 재판 중인 200억 원대의 횡령 사건 외에도 총수 일가 비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효성과 계열사를 합쳐서 4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써서 횡령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결국 주주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을 9.55%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자의 불법 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고 이호 여사님의 소천을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이호 여사님이 향년 97세를 일기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선구적인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헤쳐오신 분입니다. 평생을 조국과 민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시고도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그 높은 뜻과 한결같은 인품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호 여사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하셨던 우리 국민들의 화합과 행복한 삶과 민족의 평화 통일은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 좋은 나라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U20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은 많은 국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 U20 축구 대표팀 정정용 감독이 말한 승리의 요인은 우린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뭉친 단결력이었습니다. 대표팀이 감독, 스태프, 선수가 하나가 된 원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도 하나로 단결하면 원팀이 되면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U20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된 승리였다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낸 승리였기에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키워드는 우리는 하나다, 원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개 발언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하나.